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이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기 위한 총력 투쟁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합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차주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힌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자로 꼽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던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택에서 압수한 3억 원의 현금 출처를 캐묻고 있지만 노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4대1로 패해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체력 부담을 하는 대표팀은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화려한 개인기와 조직력을 갖춘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요구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이 5년여 만에 결론났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지난 100일은 변화의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다운 길,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방탄과 대선 불복의 투트랙이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은 윤 정부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으로 문재인, 이재명 죽이기라면서 비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선 주자급 친문 중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 이낙연 전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방송 출연,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당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새 대표를 뽑는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115명 가운데 65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 국민공감을 내일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친윤계의 핵심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개파 논란을 의식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친윤 모임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어제로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투트랙이 있습니다. 또 다른 투트랙은 방탄과 대선 불복 투트랙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민생과 민주의 투트랙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수사의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전 정부에 흠집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보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열릴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른바 윤심의 향배를 놓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고요.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명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100일이었다 이런 평가도 스스로 내렸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는 뜻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보통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적
말하자면 대선 후보가 되고 리더가 되는 네. 그런 길이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대선 후보 또 그러면서 당대표까지 왔습니다. 예. 자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소신을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서 실제로 행정과 또 나름대로 실력을 통해서 자기 권능을 통해서 리더십을 입증했고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측근 구속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외풍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어떤 일관된 민생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와 철학을 정치를 통해서 일관되게 구현하겠다 그런 의지로 일으켜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0일 동안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동안 방탄 대선 불복의 투트랙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예, 지난 100일 이재명 대표의 글 보면은 네. 존재감, 그러니까 제1당으로서의 대표로서의 존재감,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또 미래 권력의 중심으로 존재감 모두를 만드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개인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다운 길, 또 민주당다운 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력 의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의 집권 경험 있는 민주당 집권을 반드시 재집권하겠다는 이 의지, 예. 여러 가지 시대를 극복하고 권력 의지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오늘 소회를 내놨는데 예. 오늘 마치 월드컵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아서 100일 기자회견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네. 이상민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가 더 커지기 전에 사법적 의혹에 대한 해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입장을 조금씩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김만배, 남욱 이런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가 이제 구속 만료로 인해서 자유롭게 법원을 드나들면서 연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동안의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당 속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믿고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라도 어떤 예. 그런 좀 더 진일보한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예. 조금 더 일정 정도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예. 진짜 자신과 무관한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자신도 일정 정도 그런 공조를 했지만 그때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서 했다든지 어떤 예. 일정 정도의 사실에 근거한 좀 더 당원들 특히 이제 원내 지도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조금 더 실질적인 또 일정 정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대로 네. 측근의 구속에 대한 조금 더 진솔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문 중진 인사들이 중진급이죠. 대부분 뭐 대선 후보, 대선 주자급인데 여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앞서 제가 소개를 네. 해드렸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 네. 그 최근에 친문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것은 뭐 친문계 입장에서는 이 과거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전면 조중 또 조작 정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 당시의 장관, 뭐 안보실장 이런 모든 분들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통치 철학을 했던 그 전체가 부정되는 혹은 범죄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선은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정치적 이해관계의 타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왔던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또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훼라든지 훼손에 대한 리액션이다. 그렇게 우선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실장의 얘기와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분당의 가능성, 즉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자는 네. 부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전체로부터 지금 현재는 서훈 실장만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실제적인 핵심적인 책임자는 서훈이지 예. 문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 하지만 영장이나 이런 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관련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안 예.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한마디만 바꿔가지고 왜 그러면 문 대통령의 지시 없었으면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에 다 모였냐? 안보실장이 소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통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명령 체계까지 바로 들어가면 네.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하시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어떤 심적인 그런 지원 없이 갑자기 그 안보실장 혼자서 그런 결정을 했겠느냐. 예. 이렇게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은 지금 현재 검찰이 신중하게 문 대통령까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논리 하나만 바꾸면 예. 그 자리 그 심야의 회의를 안보실장 독단적인 의견으로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물론 뭐 일부러 시계열적으로 보면 이미 필터링이 된 것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또 본인이 다 알고 본인이 확인해서 한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말까지 검찰이 주워 담아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대통령 책임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임종수 실장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일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대통령까지 수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이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예.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어떤 책임을 묻는다? 예, 저는 뭐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부가 돌아가고 검찰 수사가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오로지 윤 대통령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다시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실장은 무려 21개월간 대통령실장을 했어요. 예. 그 초기에 그 문 대통령의 통치 과정을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제가 오늘 그 임종석 실장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이권 조사,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모두 알게 했구나 하는 고백 같아요. 그 대통령이 모든 지시하에서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2017년 10월 달에 아주 임종석 실장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6개월간 구속 수감이 마감돼서 구속 연장 문제가 있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13일이 구속 연장 심의를 하는데 12일 날 청와대 춘추관에 가서 청와대 문건 4개를 들고 나가서 이 대통령의 그 세월호 기록이 조작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변하면서 구속 연장을 촉구하는 듯한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이 보고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오늘 지금 새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1시 반에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갔어요. 회의를 했어요. 제가 국방부 차관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아마 심야에 1시 반에 청와대 심야 관계장관 회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한국 전쟁이나 11.6 사건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가는데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가는데 문 대통령 모르게 회의에 참가를 했다? 안보실장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이 느낄 때는 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한 단계 진행되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고백은 예. 임종석 실장이 문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 받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주기 충분한 발언이었다, 고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영역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건 통치 행위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통치 행위의 어떤 판단 과정에 있는 법적인 침해의 문제, 즉 어떤 특정한 SI라든지 어떤 정보만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한 것은 말하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명을 할 수 있다. 이건 통치행위하고 또 다른 영역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만 갖고는 사실은 통치행위 전체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것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를 과연 검찰이 이해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심야에 모였겠느냐라고 논의를 하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임종석 실장 얘기에 하면 윤 대통령 본인 아니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안보실장에만 가 있지만 정권의 힘으로서 문 대통령도 조금 곤혹스럽게 만들어라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정무적 정치적 산하에서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 월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그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 정치적인 부분을 과연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선택적으로 월북 프레임을 짜기 위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했냐, 아예 몰랐냐, 이것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으로 단정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월북이냐 월경이냐 국민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월경하고 월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안보 관련 장관들이 또 정보수장들이 모여서 그 우리 국민 특히 공무원 신분이잖아. 이것을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또 월북했는데 북한이 또 정말 가까이서 10여 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모르고 하고 대통령이 몰랐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한다는 거는 또 월북으로 아직도 월북 안 했다는 증거가 있는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이거 진실이 나왔는데도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시 반 회의를 누가 소집을 했는데 대통령이 보고했느냐, 의장이 있을 거면 왜 불러야 되느냐, 국방부 장관을 불러 드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건 뭐 나중에 사법적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진실에 대한 조사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난 주말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관저 만찬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요, 최근에 관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은 윤핵관 4인방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다.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이어서 김기현 의원과는 3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또 30일 만났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게 12월 3일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관저를 만들었으니까 관저 정치를 하는 게 맞죠. 뭐 그걸 뭐 둘이만 알콩달콩 살라고 관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잘 활용을 해야죠. 자기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하는 관저 정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왕이면 통 크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원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백악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야 가름 없이 예산안을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도 불러들이고 예. 그런 어떤 아이디얼 타입으로서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모델을 얘기했다면 네. 여전히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보는 시각은 마치 범죄 덩어리 정도. 뭐 이게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는 전혀 관저 정치든 뭐 용산 정치든 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서 내 개인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만 활용하겠다. 네. 그런 얘기이니까.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전혀 그 내용들을 오픈을 하지 않아요, 언론에도. 네.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이제 내각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것과 별도로 이제 김기현 의원 강력한 대표 후보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회동하는 것을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전에도 뭐 청와대 시절에도 역대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 불러서 밥 먹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의견들 조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 이제 공간을 새로 옮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체 초청한 분들 보면은 빈살만 왕실자 빼고는 조금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초청해서 하니까 저는 또 집들이 하는 분위기 비슷하다. 새로 입주해서 집들이 하는 분위기 비슷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거기에 자꾸 정치적 의미가 실리고 그 관저에서 나눴던 얘기가 새어 나오니까 이제 관저 정치에서 공간에서 관저 정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를 초청한 것은 김기현 대표가 대선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대선에 기여했고 지금 초청한 분들 대충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 입문에서 대통령 이르기까지 또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신뢰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대선 도움 신세진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걸 좀 더 공적인 의미를 좀 가미해서 예. 협치 또 이런 또 통큰 정치를 하는데 관저 정치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야당 정치인이 관저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주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야당 정치인도 좋고 야당 원로 정치인들도 있고요. 하니까 그렇죠.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협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그동안 뭐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공간하고 이제 조금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 안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적인 모임들은 안가에서 하고 또 공적인 모임에서는 정말 공간에서 하고 이렇게 약간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안가 같은 게 운영 안 되니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국민들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네. 그런 여러 가지 협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 관저 정치가 좀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내년 유력한 당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당내에서 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않을까 그런 생각들. 사실 이번 당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이뻐하시니까.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 뭐 대표 차출설, 뭐 당내에서도 뭐 좀 이른 것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현실적으로 내년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대표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1년도 안 된 정말 뭐 방금 나경원 의원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장관을 시키고 싶은 혹은 끝까지 장관을 시키고 싶은 이런 아끼는 마음이라면 한 6, 7개월짜리 장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따라서 어차피 뭐 당대표보다는 다음 총선에
귀하게 쓰면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다음 총선이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뭐 예. 최소한 1년을 넘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뭐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 굉장히 아픈 부수기죠. 나올 만한 사람은 많지만 예. 그래도 여론조사상에 전체 여야 합쳐서 대권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야권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10% 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많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왕이면 굳이 길을 돌아서 갈 필요 있냐. 네. 제대로 빨리 쓰자.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 얘기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2차례 만난 겁니다. 이제 뭐 지도부 만날 때 만나고 또 따로 만나고 2번 만나서 또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당대표는 수도권 출신의 MZ세대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본인은 물론 원칙론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예. 달가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예. 지금 당대표 되겠다 나선 분들은 좀 성이 안 찬다. 네. 이 얘기가 또 앞에 그 2차례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나온 얘기여서 예. 조금 무게가 실리니까 이미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죠. 예. 오늘 나경원 대표도 요지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사실 당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준석 대표 경우에도 보면은 그 의지가 강해서 예.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당대표가 됐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그 당의 중진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 자신이 정치할 뜻이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기간적으로 좀 문제있다고 보이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어떤 정책 의지 부분이지 남이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보 모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 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발족한다면서요.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5명인데 그 가운데 65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예. 참여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공부 모임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저도 뭐 현역 의원 시절에 여러 공부 모임에 들어봤고요. 지금도 네. 여러 공부 모임이 있는데 지금 만들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됐어요. 같이 공부 모임 때 해봤습니다만은 예. 하나의 그 집권 여당이 되니까 여당 의원들하고 내가 정부하고 좀 관계를 좀 긴밀히 하는 이런 공부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 공감하는 분들이 들어온 분마다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네. 자기 공천을 생각하면서 이 모임에 들어온 분도 있고 공부 모임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지금 당내 대표 후보군에 들어가는 김기현 의원 또 예. 안철수 의원 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뭐 윤핵관이라고 이제 세칭 알려진 분들은 또 참석 안 한다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고 네. 뭐 순수 공부 모임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은 네. 여러 공부 모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김명주 의원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민주당 내에도 뭐 민주주의 4.0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당에서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공부 모임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이 공부 모임은 1차적으로 다음 총선 때 여러 가지 다기한 정치적 풍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공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개파가 많을 때는요. 네. 의총에 가서 실제적으로 다른 개파 없이 나오는 의원들은 완전히 전혀 정보 없이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자체 장을 하시고 나이 드셔서 혼자 이렇게 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신문 보고 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공부 모임에 예. 그래서 들어가야지 어느 안다는 공부 거네요? 모임에 들어있지 않으면 당의 논의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 되고, 이것은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앞으로 헌법 개헌 논의가 되면서 예. 선거구제 개편 논의하면서 다장대 논의가 있으면 소위 윤 대통령 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중에 중심에 들어가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네. 순수하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다목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공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여러 가지 뭐 네. 소위 김대중계 뭐 친노 친문 이렇게 다기화 뭐 친 이재명 다기화되면서 개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모임들이 균형하지만 좀 국민의힘은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연구소에서 다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이제 추후의 활동을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모인 산업단지에선 공장 임대 부지가 팔리지 않고 중고기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윤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천여 개 기업이 모인 인천 남동 산업단지. 공장이 통째로 비어 있거나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이곳 산업단지에서는 이런 임대 현수막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1000여 평 되는 공장 부지도 수개월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때문에 임대나 매매 계약 문의가 거의 끊겨버린 겁니다. 공장 가격을 재작년 가격으로 낮춰주지 않는 이상 지금 금리로 거래되는 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1년 전보다 정확히 2배, 최소 2배가 올랐어요. 급전이 필요해 폐업한 업체들이 처분한 중고기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사가는 업체가 없다 보니 헐값을 고철로 처분해야 할 지경입니다.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중고기계가 한 40-50대 정도 됐는데 나오는 건 많고 판매는 안 되다 보니 지금은 한 80대, 90대 정도로 늘고 있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문량도 줄다 보니 인천 남동 산당 가동률은 지난 3월 79%에서 지난 8월 76.8%로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지난달 경기 업황 전망 지수는 82.3으로 지난 10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3고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한파가 올해 겨울철 고비를 앞둔 중소기업들에 더 매섭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최 차관은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걸로 보이는 민생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종집행 기조 아래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상반기 집행 목표는 지난해와 올해 63%로 역대 최고였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노동시장 과열 때문에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임금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현재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금 상승세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연준의 최종 금리를 현재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5%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무줄처럼 길게 늘릴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소재를 집적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이 적용됐는데 고해상도 신축성 디스플레이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수라 기자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는 딱딱한 웨이퍼 위에 제작됩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가 부상하면서 유연한 반도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무줄처럼 자유롭게 늘어나는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소자가 나열된 기판을 양쪽으로 당겼는데 전기가 그대로 통하고 전류값과 증가 속도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늘어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겨 길이를 2배까지 늘려도 반도체 성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연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유기 소자 대신 딱딱하면서 성능이 뛰어난 무기 소자를 사용했는데 대신 특수한 배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기판의 금속 배선을 말발굽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배열하고 그 위에 소자를 집적한 겁니다. 기판을 당기면 배선이 점차 직선으로 펴지면서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고분자 보호제 안에 사방으로 감싸서 그거를 같이 늘렸을 때 변형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신축성 반도체는 있었지만 늘어나는 금속 전선과 늘어나지 않는 반도체 소자를 반복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늘어나는 전선을 길게 배열한 뒤 그 위에 고밀도 소자를 심는 방식으로 같은 면적에 15배 많은 소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 해상도가 높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같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패널들을, 고해상도 패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점에서도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연구팀은 기존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양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발된 소자 외에 다른 부품들의 신축성까지 확보한다면 늘어나는 모바일 기기나 피부에 밀착되는 전자기기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7,6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는 4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7,520명, 해외 유입은 8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43명으로 18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69명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독감 입원 환자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그리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까지 퍼지면서 이른바 트리플데믹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7만 8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독감 입원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감 입원 환자는 10월 말까지 6,900명이었으나 한 달여 만에 10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2만 명이 증가해 올해 미국의 독감 환자는 최소 870만 명에 이르고 4,5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린이도 지난주 2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아 어린이와 고령자들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합니다. The vaccine rates are lower. We are a prime sitting target for other respiratory illnesses as we relax our guard down and begin to have contact with other people. 미국은 코로나19 독감과 함께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퍼지며 트리플데믹 3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른 약품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rug shortages are not uncommon and is something the administration is regularly monitoring. The FDA is always tracking shortages at the national level and works closely with manufacturers to understand their production and supply. 전문가들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지쳐 독감 대응이 미흡했던 결과라며 노약자를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과 겨울철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7개 한국 항공사의 한일 운항편이 이달 중 한주 항복 670편으로 지난달에 비해 30%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 노선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10월 일본 정부가 외국인 개인 관광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푼 뒤 방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모두 49만 8,600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이 12만 2,900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30여 발을 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어제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 포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에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오늘도 대응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긴 것과 관련해 북한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종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 사회가 유가 상한제를 도입하며 러시아의 돈줄을 조이려 하자 러시아는 핵 보유국 간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동시에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와 전력 중단을 속출한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크림 대교를 방문하며 공격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부 자포리자 민간 지역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항구 도시 오데사 상수도 펌프장에 전력 공급이 끊겨 물 공급이 중단된 것을 비롯해 중부와 남부 도시 곳곳 상수도와 난방 시설 가동이 멈춘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Ворог дуже сподівається використати зиму проти нас, зробити зимовий холод і труднощі частиною свого терору. Ми ж маємо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вистояти цю зиму, як би це не було. 유럽연합과 G7 국가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자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한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를 향해 핵 보유국 간 충돌 위험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를 찾았습니다. Она немножко все-таки пострадала. Надо довести ее до иде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침공이 시작된 이래 전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를 챙기며 여전한 침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가 특별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심사보고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우리 과방위 안에서 이렇게 수준 이하의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법은 통과되고 원하지 않는 법은 논의 안 해도 그만입니까? 민주당의 의원님들 그 방송법 의결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료의원 발언할 때는 좀 경청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성동 의원 발언하려고 하잖아요. 좀 호원 의원 경청해 주세요. 자단끼리 왜 이래요?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개판을 해요? 정청래 위원장이. 개판 아닙니까 이게? 내용을 주장은 충분히 하시되 반말투라든가 개판이라든가 이런 듣기 좀 볼장사 나온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는데 찬성하는 분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자,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자, 토론 종결 선언합니다. 얘기가 더 들으시면 되죠. 왜? 이불만 어떻게 한다고? 경실 마이크 좀 넣어봐. 위원장 빨리 진행하세요. 탄핵을 선포합니다. 마이크를 왜 넣어요? 지금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끝나고 말도 못해. 얘기가 하는데. 윤진아도 진짜.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너희가 당신들 방이야? 말어. 너희가 지혜 지냐? 너 말도 못해. 끝나고 말도 못해. 시행지. 조용히 해봐요. 어디서 이렇게 조용히 해? 너 뭐라고? 조용히 안 해. 운동을 안 끝나는 거 아니야? 나가요 왜? 근데 뭐라고? 발언하고 있잖아 발언. 카메라 뺄게요. 죄송합니다. 강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3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요.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눈과 비도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대전과 대구는 0도, 부산은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대구는 10도, 광주는 11도, 부산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